팔척기 윤갑의 전생. 그가 돌아왔다. 저주가 아닌 기억으로. 거울처럼 닮은 두 얼굴. 13화에서 여리와 강철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기이한 환영을 본다. 광화문집 속에 고문서가 불길하게 펄럭일 때 강철이 외친다. 이건 이 인간 윤갑의 기억이 아니다. 100년 전 그자 나보다 먼저 저주를 받았던 그 사내다. 환영 속에서 한 무관이 붉은 옷을 입고 장대 아래에 묶여 있었다. 그 얼굴은 현재의 윤갑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의 눈빛, 그가 흘린 피, 처형 직전까지도 끝내 입을 다문 자존심. 광화문집의 무관. 그는 단지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윤갑의 전생이었다. 팔척기 그 이름 이전의 기억. 100년 전 조정에선 군사 개혁안을 두고 격렬한 갈등이 오갔다. 지금의 윤갑처럼 그 무관 역시 백성에게 칼이 아닌 쌀을 들라고 주장한 자였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권력자들의 위협이 되었다. 당시 실권자였던 김씨 가문은 그를 대역죄로 몰아세웠다. 그 무관은 조작된 죄목으로 처형당하고 가족은 몰살당한다. 그 순간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처형장이 있는 궁궐 마당 위로 팔척자리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이 저주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팔척기의 탄생이었다. 윤갑, 그 피를 타고난 자. 현대의 윤갑은 스스로 말한다. 나는 내 조상도 모르. 아비는 나기 전 떠났고 어미는 이름조차 밝히지 않소. 여기서 피의 단절이라는 상징이 작용한다. 윤갑은 조선의 정통 성씨를 지닌 자가 아니며 혼혈의 계보 혹은 신분이 말소된 집안 출신으로 보인다. 이는 100년 전 대역죄로 몰려 가문이 폐쇄된 광화문집 무관의 직계 혈통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팔척기는 윤갑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억을 통해 윤갑에게 이끌렸던 것이다. 윤갑이란 인물은 그 자신도 모르게 전생의 죄와 원한을 짊어진 인물이다. 빙의가 아닌 회복 저주의 진짜 목적. 팔척기가 윤갑에게 접근한 이유는 빙의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가 되돌아가고 싶은 것은 육신이 아니라 정체성, 존엄, 복수의 완성이다. 윤갑은 그때의 무관처럼 지금도 백성을 위해 말한다. 윤갑은 그때처럼 진실을 밝히려는 왕의 곁에 선다. 윤갑은 그때처럼 다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다. 팔척기는 이것을 보며 회기를 느낀다. 저주는 윤갑이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여기서 팔척기가 말한다. 나는 저들처럼 되지 않았노라. 그런데도 저들이 날 죽였다. 그 기억이 이 몸 안에서 불타고 있다. 여리 전생의 그날의 목격자. 여리 또한 이상한 환영을 꾼다. 그녀는 어린아이였고 무관이 죽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손엔 검이 들려 있었다. 그 검은 하늘이 아닌 아이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너만은 살아라. 내 이름 대신 널 지켜줄 사람이 오기를. 이 장면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다. 여리는 전생에서 그 무관의 딸 혹은 증인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지금도 여리는 윤갑을 보호하려 하고 그가 아플 때마다 자신의 신기를 끌어다 그를 감쌌다. 즉 여리는 윤갑의 전생의 보호자이자 저주의 봉인자였고 지금도 그 역할을 반복하고 있다. 강철 타자로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자. 강철은 신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런 그가 여리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말한다. 이게 윤갑이라는 인간의 이야기였단 말인가? 그럼 팔척기는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었단 말이냐? 신의 눈으로 본 인간의 저주는 단순한 한풀이가 아니었다. 팔척기는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왕조를 부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진실을 알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머물렀던 것이다. 강철은 그걸 이해한 순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젠 내가 이 저주를 거두고 싶구나. 윤갑은 죽어야 할까 살아야 할까? 팔척기는 윤갑의 몸을 온전히 가지려는 순간 강철과 여리 그리고 윤갑의 기억이 하나의 장면으로 합쳐진다. 그 순간 저주는 물처럼 흘러내린다. 왕실의 문서, 김봉인의 권력, 대비의 침묵, 그 모든 것이 붉게 타들어간다. 그리고 윤갑의 손에 쥐어진 광화문집 한 장.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팔척기는 정말 윤갑의 전생이었을까요? 저주는 끊어진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통해 이어지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주는 왜 이어졌는가? 기궁은 단순한 테마물이 아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정치 권력의 은폐와 그로 인해 희생된 존재들의 기억이
어떻게 피를 타고 되살아나는가에 있다. 열이는 단순한 무당이 아니다. 그녀는 100년 전 광안문집에 기록된 무고한 무관의 피를 이은 자이며 그 기억은 단지 환영이 아닌 유전자에 각인된 집단 기억이다. 즉 열이는 팔척기의 저주를 해방할 핏줄 속 정화자다. 열이는 누구의 후손인가? 광안문집과 동일한 얼굴 12화, 열이가 본 환영 속 인물. 붉은 처형장에서 목이 베이기 직전까지도 침묵을 지킨 무관은 바로 광안문집에 기록된 무고한 군관이다. 그는 눈동자와 얼굴형, 피의 흐름까지 윤갑과 일치하는 듯하지만 열이와의 연결은 환영 속 어린아이를 통해 정점에 이른다. 그 아이는 명백히 현재의 열이와 동일한 눈을 가지고 있다. 붉은 빛, 처형장의 흐름 속에서 그 기억은 관찰된 환영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른 감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유전자에 새겨진 기억의 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전자 기억 단순 설정이 아닌 세계관 장치, 무속과 유전자 기억의 이중구조. 기억은 피를 통해 전이된다는 설정은 기존 판타지과 학기반 설정에서도 존재한다. 기궁의 경우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빙의가 단순히 타령신령 소통을 넘어 피의 역사까지 재생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열이는 신기가 강해서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유전자 구조 속에 기억의 코어가 내장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이 점은 넙덕의 유언에서도 암시된다. 그 아이는 그 피를 가졌어. 돌을 쥐는 날 그 아이는 과거를 볼 것이고 이건 일반적인 무당에게는 없는 반응이다. 넙덕은 알고 있었다. 경기석은 봉인장치. 경기석은 흔히 악기를 막는 신령의 돌로 알려져 있지만 열이에게만 특이 반응을 보인다. 붉은 빛, 체온 저하, 공간의 위상 변화. 이는 일반적인 퇴마 효과가 아니다. 넙덕은 열이에게 경기석을 통해 기억을 지연시키고 피를 봉인하려 했던 것이다. 즉 넙덕은 열이가 무관의 후손이며 그 피가 깨어날 경우 팔척기의 기억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열이를 무당으로 키우되 절대궐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무속 전통에서는 핏줄은 피를 부른다는 속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실천한 셈이다. 팔척기는 왜 열이를 해치지 않는가? 12화 기준 팔척기는 왕세자, 윤갑 등에게는 광증을 일으키며 접근한다. 하지만 열이에게만은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이가 경기석을 들고 구슬할 때 팔척기는 그녀 앞에 환영으로만 나타난다. 이는 그가 열이를 해칠 수 없거나 해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열이는 그와 같은 피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핏줄에 새겨진 기억, 왕조를 심판할 유전자. 광안문집, 윤갑, 열이, 그리고 왕실의 진실. 광안문집의 진짜 정체. 광안문집은 단순 기록서가 아니다. 광안문집은 사화에서 처음 등장한 고문서로 당시엔 단순한 왕실 사관의 기록으로 보였다. 그러나 11화 이후 열이와 윤갑이 동시에 환영을 보기 시작하며 의심은 증폭된다. 문집에 기록된 무관의 최후는 너무나 자세하고 개인적이다. 마치 누군가가 직접 본 것처럼 혹은 후손이 기록한 것처럼. 광안문집은 당시 조정에서 조작을 위해 만들었으나 후대 누군가가 진실을 적은 이중문서 구조라는 추론 가능. 열이와 문집 속 인물의 교차. 12화에서 열이는 그 문서를 보고 이 장면 본 적 있어라고 중얼거린다. 이는 문서가 환영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열이의 유전자 기억이 그 문서를 감응한 결과다. 결국 광안문집은 열이와 공명하는 기억의 매개체다. 이는 피로 각인된 기억이라는 핵심 설정을 증명한다. 윤갑과 열이 피로 이어진 두 실체. 윤갑 무관의 육체적 환생. 팔척기가 윤갑에게 이끌리는 이유는 단지 성정 때문이 아니다. 무관의 체형, 인상, 검술 성품이 윤갑과 유사하며 그의 몸은 팔척기에 회복된 육신으로 이상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윤갑에게 과거 기억의 단편은 없다. 그는 피의 기억이 아닌 몸의 그릇일 뿐이다. 이는 열이가 기억을, 윤갑이 육신을 잇는 구조임을 말해준다. 열이 무관의 혈통, 기억의 그릇. 열이는 기억을 본다. 처형장의 감각, 피비린내, 아버지를 부르는 외침.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살아낸 기억이 아니라 피에 각인된 사건으로 남은 것이다. 열이는 이 기억으로 누군가의 복수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복수를 반복하지 않고 기억을 치유하는 쪽으로 선택한다. 이것이 정화자의 조건이다. 왕실은 왜 열이를 궐에 들였는가? 대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비는 열이가 궐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지만 11화에서 그 아이는 들여선 안 된다. 봉인이 깨질 것이라 말한다. 대비는 열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면 광안문집의 기억이 활성화될 것을 두려워했다. 즉 열이의 존재 자체가 진실의 폭로였던 것이다. 왕 이정은 의도했다.
했을까? 왕 이정은 개혁적인 군주지만 13화에선 이런 발언을 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째서 침묵했는가? 이는 그 또한 과거사를 감추기 위해 열의를 들인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기회로서 열의를 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왕조의 죄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된 상태였고 열의는 은폐된 진실을 폭발시킬 인자였던 셈이다. 열의 저주의 정화자. 열의는 팔척기의 저주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녀는 같은 피를 가졌지만 다른 길을 택한다. 팔척기는 복수를 택했고 열의는 기억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정화를 택한다. 이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반복 왕실의 은폐 희생자 발생, 악기 탄생이 순환 고리를 끊는 역할이다. 핏줄에 새겨진 기억, 왕조를 심판할 유전자, 정화의식, 경기석, 기억의 기록, 열의의 정화의식 피로 봉인된 저주를 끊다. 저주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팔척기의 저주는 단순히 악령이 퍼뜨리는 광증이 아니다. 그것은 왕조의 범죄가 은폐되고 희생자가 기억되지 않을 때 강화되는 구조적 저주다. 팔척기가 나타나는 패턴은 언제나 같다. 진실이 은폐될 때, 왕실이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혈통이 피로 대속되려 할 때, 이 저주는 기억되지 않은 피에 대한 응징이다. 열의의 의식은 저주를 정화한다. 열의는 경기석을 이용해 단순 테마굿이 아닌 기억 해방 의식을 연다. 그녀가 내는 피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피는 무관의 유산, 광화문집의 비문, 넙덕의 봉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쓰기 위한 피다. 열의는 악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의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저주의 구조를 해방하는 것이다. 경기석의 최종 역할. 경기석은 단순한 신물이 아니다. 넙덕은 경기석으로 열의를 억제하려 했다. 열의는 경기석을 감응하여 기억을 확장한다. 팔척기는 경기석 앞에서만 형체를 완전하게 드러낸다. 경기석은 기억과 피의 진동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핏줄의 진실을 증명하는 진동증폭기 역할을 한다. 열의와 팔척기 기억의 계승. 열의는 팔척기에게 말한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당신을 악기로 기억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순간 팔척기는 붕괴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사라진다. 악기는 쓰였고 이제는 잊히기를 허락받은 것이다. 왕 이정은 광화문집을 백성 앞에 낭독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 죄를 100년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기억을 되살렸다. 열의 그대는 이 나라가 지워버린 이름을 되찾아 주었소. 피는 죄가 아니다. 기억이다. 귀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 테마극이 아니다. 이야기의 본질은 기억되지 않은 피는 저주로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열의는 그 피를 복수로 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